오직 검찰 개혁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적폐 청산할 때처럼 좀 길게 끌지 말고 이것을 빨리 끝내겠다. 오광수 변호사 쓴 거는 그야말로 잘 쓰는 칼을 써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순식간에 제압을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잘 드는 칼로. 검찰을 잘 아니까 네. 검찰도 공포스럽고 검찰도 함부로 대항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지금 이제 임기 초, 집권 초에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즉 연속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헌 소송을 판단하는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간다라는 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걸리는 겁니다. 예. 본인이 고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괜찮다를 넘어서 잘했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강한 그립감을 쥐고 예. 좀 독재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인사였다. 전 잘된 인사라고 보고 네. 언론인 출신을 갖다 넣었다. 이 부분도 언론에 대한 존중, 언론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수석 인사는 이 정도면 좋게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새 정부 인사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대체로 무난한 인사 아닌가 이런 평들이 좀 있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은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건강 챙기셔야죠. 알부민, 이렇게 감사한 알부민이 또 있을까요? 알부민 2090, 20대 건강한 체력을 90대까지 2090 울트라 맥스로 가겠습니다. 알부민 2090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하나씩 챙겨 드시고요. 지금 저희 장르만 쇼핑몰에서 2+1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참외도 팔고요. 갯장어회도 있으니까 다양한 상품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거 쭉 둘러보시다가 쇼핑하시면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표정이 좋습니다. 여당이고요. 제1당이고요. 원내 제1당의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아유 여유롭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네. 네.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지난주와는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이 스튜디오가. 자, 그리고 원내 제2당 하지만 제1야당 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알부민 먹으니까 힘이 네. 나네요. 아유 네. 힘내셔야죠. 예, 네. 자, 오늘도 그 밝은 웃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입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원내 5당 됐습니다. 개혁신당. 인류다. 잠깐. 개혁신당 김성열 공보특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시네. 공부해. 오늘 5당 됐잖아요. 네. 네, 언론 노출은 3당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성열 특보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잘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치고 갈 뉴스들 후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 나온 속보.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 재판 2주 만에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공개 재판, 그러니까 공개 행보이자 재판이어서 혹시 무슨 언급이 있을까?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투표 날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제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입장 없으십니까? 근데 묵묵부답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더라라는 이야기. 특별히 할 얘기도 없겠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대통령실에서 네. 7시 50분에 브리핑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부지런합니다.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출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다가 퇴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 공무원들 긴장해야 됩니다. 네. 네. 브리핑을 아침 일찍 했어요. 네. 근데 전 대통령실이라고 말씀하니까 순간 긴장했는데 야당이 된 게 맞네요. 아, 거기 아닙니다. 적응하는데 거기 시간이 좀 아니에요. 필요해. 조금 이제 이 적응의 시간이 네. 아무튼 그래갖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8시 10분쯤에 브리핑했어요. 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대통령실 구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호처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좀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화 조직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경호처 본부장 간부급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경호처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던 경호처 과감히 쇄신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영장 발부를 막 온몸으로 막은 물리적으로 막았던 뭐 그 예. 부분을 아마 좀 질책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네.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 네, 근데 요 5명 명단이 안 나와가지고 네. 저는 사실 누군지가 좀 궁금했는데 왜냐면 이제 앞선 그 김성훈 차장이랑 이광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이미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5명이 누군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5 보도를 명 기다려 하여튼, 보고요. 네, 전원 대기 발령. 네. 그리고 자, 어제인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제인가요? 그제입니다. 네, 네. 당 지도부랑 또 만찬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좀 짚어볼 텐데 취임 후 첫 주말에 그 한남동 관저로 그 본인이 민주당 당대표 2번 했잖아요. 네. 1기 때, 2기 때 함께했던 지도부 인사들을 불러서 2시간 반 동안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뭐 기분 꽤 좋아 보이죠. 네, 활짝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이런 건배사도 외치는 화기애애한 자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근데 여기에 무슨 수영장 하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예. 이제 만찬을 하니까 이제 보통 만찬장에서 나왔던 얘기나 뭐 예. 참석자 누가 뭐랬던 이런 게 더 화제가 돼야 되는데 이 관저 안을 우리가 너무 궁금해했잖아요. 도대체 그 관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수조라고 해야 되나? 저 뒤에 이제 정자가 있고 앞에 수영장 약간 측은 뭐 좀 수영장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냥 길이는 한 5m가 되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면 무릎 높이까지밖에 물 높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에는 좀 성인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낮고 뭐 아동용 풀이거나 하는데 사실 이제 관저에 머무는 아동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 반려견들이 썼던 네. 수영장이 아니었나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있죠. 그래요. 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보기에는 그래 보인다는 네. 것이죠. 네. 예. 근데 그때 왜 체포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인가 체포되기 전이 아니구나. 나중에 관저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네. 물 한 220톤인가 네, 네. 써가지고 그때 한번 논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영장에서 뭐 파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저 수조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때 워터밤 뭐 설도 있었죠. 예. 네. 강아지들이 워터밤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그 민주당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자가 예.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 한남동 관저에서 물을 평균 한 달이면 한 450톤 정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한 90배를 쓴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모 기자하고 사회부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기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이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그 물을 특히나 많이 썼을 시기가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 위기가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 서영교 의원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본인도 왜 분명히 연관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쓴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보통 사회부 취재를 오래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통 그러면 제사를 지낸 거 아닐까? 고사 같은 거? 아하.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뭐 거기까지 가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일단 음. 그 안 좋았던 적에 뭐 이랬다 그러는데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아무튼 많이 쓴거 그거는 좀 아니야? 예. 그냥 너무 무속에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제 자신의 그
강아지들을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다 보면 또 이렇게 깨끗한 물로 매번 바꿔주다 보면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대수영장은 맞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좀 형태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뭘까 관상용이라고 하기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 들어가셨으니까 그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비밀스러웠던 것들, 정말로 그 호화스러운 어떤 그 개인 목욕탕 욕조, 히노끼 있는지,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는 3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건 누가 사용했는지 아이디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누가 골프 쳤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은 왜 썼는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가서 살아보면 정말 물을 얼마 쓰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이제 특검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까지 특검을 해요? 아니 특검 그거 수모지 뭐. 그거 나오기 전에 나올 게 많아가지고. 수도 특검. 아니 수돗물 특검도 해. 그거 나오기 전에 다 밝혀야 나올 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예. 관저 개 수영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 외빈 방문 때 야외 행사 시 조경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수경 시설임.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UAE 대통령 답방 앞두고 예? 관저에서 차담회 했는데 그걸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 해당 시설에 온수 공급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반려견이 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 시설과 수돗물 사용량을 연관짓는 것 또한 허위 사실이다. 윤석열 재임 시절의 관저의 일평균 사용량이 전임 정부보다 적다. 요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네. 개용은 아니었다. 아 네. 그래요? 네. 뭐 지금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까 예. 공식 입장에 증거 없이 얘기를 하면은 또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네. 그냥 공식 입장을 나왔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 편집을 해주시는 여당 부대변인을 조금 지켜주시는 쪽으로 정말 빠르다. 우리가 저 근거 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건 나올 때까지 네, 그거 네. 나올 때까지 네, 어르신 말씀입니다. 유보하면서 예. 네. 아니 조경용이라고 이게? 네. 아니 조경 시설, 수경 시설. 그러니까 수경 시설이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예쁜 거다. 지금 이렇게 걷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평소에는 여기 연꽃도 좀 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저 안압지처럼. 불의 옥잠이나 뭐 네. 불의 옥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경관 조명회사를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밖에 있는 불빛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경관 이게 그거말로 경관 조명용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여기에 그러면 시설 그 LED 전구라든가 그게 없죠? 아 그러네 또 네. 조명이 불 꺼봐야 안 아는 거 아닙니까? 네? 해줘봐야 아는 거 아니요, 아닐까요? 안에 보면 있잖아요. 안에 보면 3개, 4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에 박아놓고 이 옆면에도 박아야 돼요. 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없잖아요, 저 사진상으로. 아, 어쩜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경관용으로 만들었는데 개들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수영했을 수도 그럼요. 있겠죠. 우리의 반려견들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들어가 입수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연꽃이랑 불의 옥잠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다 걷어져서 그런 겁니다. 네. 여튼 이런 잘 모르겠는 시설이 좀 있었다. 네. 라고 하고요. 네. 이 관저 얘기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속보가 나와서 또 이거 있어요? 전해야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네.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일단은 사실 G7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일이 예, 원래 18일이었죠. 예. 그게 조금 이제 그게 연기될 수는 있고. 연기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야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일 변경이랑 추후 지정을 하겠다는 건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공지를 다 못 읽었어요. 아,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법에서. 이거는 사실상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이어간다 만다에 대해서 일종의 해석을 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재판 재판 일단 임기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네. 그 추후 지정을 연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언제로 지정하진 않고 네. 그냥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단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저희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하고 네. 이거 통과도 시킬 거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희는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혹여하는 마음에 저희가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 재판 중단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저는 원만하게 사회 갈등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84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해석을 해석. 좀 명확히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게 맞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 입법을 통해서 그걸 그렇죠. 좀 규정을 하려고 하셨던 네, 거고. 네. 네. 사실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에 이제 선거 때 뭐 취임하셔도 뭐 2달 만에 다시 선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잘못 오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정확하게 더 해석이 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84조에 의한 법원의 해석은 이제 재판 중지를 아마 선언을 네. 선고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재판 그러니까 연기, 파기환송심 84조가 연기.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네네네. 그런 공지인 것 같은데 공보판사가 아마 설명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공보판사 설명을 들으면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뭐 아마 입장문이나 보도 자료가 나올 거니까. 네. 네, 그거를 한번 보면 될 그러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형소법 개정안 원래 12일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좀 잠정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법원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내려주면 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내려준다고 네.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선례가 생기긴 하지만 좀 명확하게 더 하는 차원에서 저는 추진을 하는 것이 추진하는 맞다고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거나 뭐 하면 저희가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18일에 예정됐던 네. 그 재판은 이제 일단 안 하는 걸로. 미루는 걸로. 네, 미루는 네.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대북 송금 재판도 공판 준비기일 다음 맞아요. 주인가 22일인가 그때 한 번 네. 더 했는데 그때도 아마 비슷한 조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법원은 이제 명확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속보입니다. 네. 임기 내내 중단을 하겠다는 건지 그건 이제 그렇죠. 정확히 이제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헌법 84조 얘기가 나왔으면 예. 이제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임기 내에 중단하겠다라는 의도로 그 좀 얘기겠죠, 해석이 그죠? 돼요. 예, 예. 네, 예를 들어 그렇게. G7 때문에 뭐 연기한다 이러면 이제 그건 예. 아니겠지만 네. 뭐 아, 사정이 G7 있어서 일정이 그런다. 뭐 그리고 원래 17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재판은 18일까지 네. 18일이었고. 뭐 예. 그래서 공무 수행에 뭐 차질이 있어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 헌법 84조 이야기를 든 거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뭐 통해서 나오듯이 반반 정도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봐가면서 민주당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거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저는 법안이 못 봤거든요. 근데 통과가 되잖아요. 어떤 분?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판을 네. 아. 네, 다 중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높게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정치 완전 고관여층이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의견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고 우리가 조기 대선 캠페인을 했고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왔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이걸 또 법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진행을 하겠지만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임명권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법관 증언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이 대법관도 지금 뭐 대법원장이 뭐 대통령께 제청해서 하지만 이 방법도 저는 헌법 재판관들 하는 것처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뭐 이제 뭐 늘려가지고 다 이거 임명하는 거 아니야? 사법부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요거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요거 그 재판 진행과 관련돼서 설문조사한 거는 출구조사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튼 간에, 고관여층이 네. 아니라 네. 출구조사랑 같이 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나온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고관여층으로 한정지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법관을 지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들어서 그런데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처럼 구성하겠다라는 건요. 상권 분립을 깨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는 사법부로 독립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구성에 관여를 하면 네. 행정부가 입법부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권분리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계엄 때 무슨 비상입법기구나 이런 거 만든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은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구조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왜? 이게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 대법관의 임명을 국회나 행정부의 동의를 받는 헌법재판소식의 구성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을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부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상권분리 깨겠다는 소리를 예,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3권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하나 만들면서 3권이 협의해서 3명씩 집어넣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구성이 가는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구상을 오늘 하신 거다. 선언하신 거다. 아니, 근데 사법부를 사실상 지금까지 파괴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아니, 그건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3부 대해 1중 1명이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국회의장의 국회 권한이 막강하다고 해서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었는데 사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도록 하겠다. 사법부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대법원장 사법부의 계속해서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네.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대법원이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12명의 재판관들 중에 대법관들 중에서 10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명의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이 됐을 때 자유로웠던 그 2명은 반대 의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률가들이 좀 더 자세히 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다 임명하고 영향 주는 거에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가 그래. 그러면 저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뭐 근데 그렇게까지 네, 확장할 네, 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네. 그거예요. 일단 대법원장이 뭐 정치에 개입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 앞서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했고 뭐 이걸 알면서도 투표를 했다. 근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알고 투표를 했지만 그래도 재판의 과정에서 아직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투표를 했다고 봐요. 예. 근데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가 나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됐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지한다는 건 아닐 수는 있겠죠. 아 그럼요. 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네. 저희는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이제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를 했고 그 이유로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 헌법 84조를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네, 토론이 막 열대어졌는데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부터 그럼 먼저 가볼게요. 수석들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후보군이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다음에 이승엽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이 돼서 네.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데요. 두 자리가 비어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이력 때문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비롯해서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의혹 사건 등 관련된 많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자주 맡았던 사람에게 주는 게 맞냐?
그렇죠. 이 논란이 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84조로 법원이 정지를 해줘도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은 무죄나 면소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면소 판결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그 문제가 되는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그거를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예.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면서 헌법재판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재판관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댓글에서도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 중에 보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거는 예. 뭐냐면요. 서로 간에 그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쌍방 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예, 그게 이해충돌 방지 네, 의무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법에도 딱 규정이 되어 예. 있고, 근데 이게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법조인 전체에게 일종의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법이 아니더라도 법조윤리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일단 법조윤리 시험부터 통과해야 변호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즉 면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헌 소송을 판단하는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간다라는 건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걸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를 딱 금지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모든 법률가들이 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네,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승엽 변호사 자체가 이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고사를 하셔야 돼요. 음. 본인이 고사를 하셔야 되고 이재명 네. 대통령도 네.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임명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완규? 방금 말씀하신 이완규 네, 네. 전 법제처장을 네. 법제처장 시키고 헌법재판관까지 본인은 탄핵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욕 많이 먹었죠. 아니 그러니까 욕을 먹고 안 먹고를 그러니까요. 떠나서 네. 그런 말 자격이 있어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한규 재판관의 지명에 대해서 한 번도 네. 그거를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동의해 본 네.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했어요. 우리 박상수 네. 변호사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네, 그런 네.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기는 내부에서도 이승엽 반발이 변호사는 많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요 한 번이지만 이미 이한규는 2번을 시키려고 했던 거 이미 한 번 시켰어요. 법제처장 플러스 헌법재판관. 이분이 어땠어요?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치소 소송 대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장모는 돈 10원 뭐 벌어본 적도 없고 손해봤다고 했던 그 유명한 최운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이 가족 대리인 했었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완기 법제처장이 무척 문제 많았다는 건 우리 그래요. 방송에서도 네. 여러 그렇죠. 번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엽도 괜찮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을 그러니까 때 민주당이 반발을 이완규를 했고, 지명했었으니까 이승엽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여기 전에 이완규에 대해서 너희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얘기하면 우리 경청하고 좀 숙고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네. 국민의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그럼 개혁신당 개혁신당 얘기할게요. 하세요. 개혁신당 네. 자기 손이 깨끗한 사람이 얘기하라 이거야. 아니 국민의힘 지금 내에서도 망가질 대로 이완규를 반대한 망가지 사람이 무슨 많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근데 이거예요. 민주당이 자꾸 국민의힘 수준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아, 어쨌든 그런가요? 이제 집권을 하셨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을 비롯해서 그 자신의 변호와 자신 측근들 변호를 맡은 분들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4-5분 정도 공천을 줬어요. 그때 이제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어쨌든 당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당에서 내 가지고 만약에 국민들 선택을 못 받으면 그거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은 괜찮아요. 그러나 보훈 인사라는 것이 특히 이렇게 자신이 당장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 내려고 이럴 수가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데 많으냐. 근데 본인이 되게 많은 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을 재판관에 넣어요. 그랬을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려요. 그 스스로 정당성을 까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거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그렇게 판단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승엽 변호사께서 저는 이 부분은 본인도 변호사를 하시니까 이거 이해충돌 때문에 고사하실 거라고 봐요. 네.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아니 뭐 이승엽 변호사가 해도 괜찮은 혹은 뭐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 능력면에서 네. 이분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과 민주당에서 아니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면 우리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 네. 뭐 변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핵 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막 어떤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영별로 좀 나눴었잖아요. 막 4대 4도.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헌법재판관도 심사숙고 그때 8대0 전원 일치 정의감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리가 바뀌면은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고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지만 네. 어쨌든 이런 사정에서 이건 저희의 항변인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말하지 말고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경청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헌법재판관 정도는 이제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뭐 보수적인 굉장히 유명한 판결을 내린 사람, 혹은 뭐 네.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의 어떤 뭐 판결을 내려서 상징성이 있다던가 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가는 것 같이 전 이제 느껴져서 네. 이승엽 변호사가 뭐 그 전에 어떤 그런 판결을 냈든지 아니면 그런 판결을 이끌어낸 어떤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좀 여쭤본 건데 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냥 아니 그런 것도 이제 네. 부장 제가 뭐 법조인 아니라서 이분이 어떤 판결을 지금 되게 이제 뭐 그 케이스도 한두 개 하신 건 아닌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초점은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 정의로운 판결을 당연히 내리셨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 관계에 맞냐 안 맞느냐가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훈수는 좀 두지 마시고 개혁신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내용이다. 이제 저도 법조인이죠. 법조인 생활을 뭐 판사가 됐던 검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한 10년 이상 하면은요. 네. 뭐 기자님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시그니처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제가 어디에 얘기하면은 본인 자랑하지 얘기할 마시고. 만한- 그러니까 네. 시그니처 사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예.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내세워서 저도 어찌 보면 영입 인재가 될 때 그런 걸 평가를 받았던 거고. 네. 근데 이승엽 지금 변호사에 대해서 당의 부대변인도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여쭤보는데 시그니처 사건 하나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시그니처 사건이 이재명 대표 변론이잖아요. 네? 아니 시그니처가 이재명 대통령 변론이면 뭔가 시그니처가 있어야지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자리에는 그래도 간다라고 우리 법조인들은 생각해요. 진짜 어떤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근데 당의 부대변인이 딱 그 사람을 하면 예를 들어 저한테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저한테 학폭 교권 그냥 있잖아요. 저한테도 잘 몰랐는데. 그게 있어요. 있어요. 있대요. 그래요? 네. 네. 있어요. 내가 한 사건들이 중에서 좀 예.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게 예. 있다고요. 예. 딱 공부하겠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아무개라고 하면 그런 게 있다고. 예. 그러면 헌재 재판관쯤 되실 분이면 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말고 뭐가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건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그걸 말하면은 아 그런 게 있었군요 하고 아니, 그러면 법조인들은 괜찮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압니다.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의 그냥 그 요건을 얘기하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걱정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요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 가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불식시키는 것이 초점인 거지.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당장 얘기해가지고 하면은 아 그렇군요 하고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네, 그 말 말씀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에요, 다. 네. 그게 정당한 판결을 내도 오해받게 생긴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왜 참여밭에서 왜 신발 묶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얘기해주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요점이 아니고 결론적인 거는 네.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저희가 안 이분의 되니까. 지금 뭐 법조인으로서 능력의 핵심은 아닌 네. 것이고 핵심은 이제 이해 충돌의 소지가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 요게 네, 포인트인 것 그게 같고요. 포인트예요. 네. 네,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기는 근데 그것도 관계자 했습니다.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전 네. 진행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펌들에서 일을 맡길 때 변호사들한테 싹 그 컴플리트 체크라 그래가지고 이해충돌 체크를 하는 메일을 쫙 돌려요. 예. 그래서 이제 변론팀을 꾸릴 때 네. 나는 이 관련 또는 당사자들과 어떤 관련이 그 없다. 법률 대리인이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를 하면 알아서 콜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와도 자기가 저는 이 상대 측 변호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저는 이거 못합니다라고 메일 보내서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세계에서의 상식인 건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많은 먹구름을 지금 들이우고 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아마 그냥 관계자 얘기 그럼요. 정도일 테니까. 공식적인 거면 비서실장 이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대변인 공식적으로 대변인 얘기하는 나오겠죠. 거지. 예, 네. 실제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석들도 지금 네. 인선이 다른 공개됐습니다. 인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3명의 수석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정무수석에는 사선 출신 우리 장르만 여의도의 식구기도 했던 우상호 전 의원 네. 아유, 네. 수석이 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이분 네. 아 여기 사장님이셨군요. 예, 전 대표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하시던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하여튼 되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요분이 좀 논란이죠 요분이 지금. 좀 논란입니다. 네.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 네. 26년간 검찰의 몸을 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이력을 보면 뭐 중수부 비롯해서 이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 출신의 검사를 앉혀라고 해서 하마평에 돌 때부터 조금 뭐 논란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여권에서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나 뭐 네. 황운하 의원, 박은정, 서영교 의원 등등이 뭐 추미애 다 의원 같은 반대했거든요. 경우에는 뭐 네. 처음에 검찰이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굽실거리다가 자료 모아서 배신한다. 검찰 네, 출신 맞아요. 믿으면 안 됐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실 반대를 했는데 네. 그 이제 만찬 관저에서 만찬하고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듣고 나니 뭐 이제는 이해가 좀 됩니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부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다. 그래서 임명한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근데 인사는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리고 초대 민정수석으로 할 정도면 이미 검증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뭐 검사에서 특수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 아니 근데 솔직히 검사의 꽃 중에 하나가 특수통인데 그 아니 잘해가지고 특수부 간 거를 그러면 특수부 갔다고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임명 안 하고 그러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만큼 능력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리고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면 그 진짜로 사실 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특수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수부의 생리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거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근데 여권 내에서 야권도 아니라 여권 내에서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의 초기부터 이런 걸 반발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지금 뭐 이거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인사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특검을 3특검을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주요 수사 인력들은 전부 검찰에서 받아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정수석은 이제 검찰을 이제 꽉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네. 민정수석의 특수통, 그것도 완전 특수통 중의 통이고 특수통 중에서도 기수가 꽤 저기 한 연수원 18기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동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에 그러니까 당시에 연수원 18기들끼리가 그때는 연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어가지고 네. 서로 사이가 지금까지도 꽤나 돈독해요. 정성호 의원 해가지고 네, 좀 맞아요. 끈끈하죠. 그리고 그 네. 연수원 18기가 되게 그게 좀 있는데 우리도 이게 그 저희가 있는데 네. 스타 기수입니다. 기수별로 또 기수가 있는데 잘 나가는 18기는 기수. 아주 잘 나가는 스타 기수거든요. 네. 근데 오광수 변호사는 그 중에서 검찰에서도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특수통 중에 특수통이고. 예. 근데 왜 그러면 오광수 변호사를 지금 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혔느냐? 역사를 되짚어 보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초기 때 바로 이 특수통 검사들을 엄청나게 중용을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적폐 수사를 드라이브했고 네. 당시 그 특수통 검사로서 그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광수 변호사를 여기에 앉혔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초기 때와 같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입니다. 이거. 좀 전까지 되게 잘된 인사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거 비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 검찰이 아주 환호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절대 안 될 일이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여권 내에서도 좀 있고 혹은 뭐 야권에서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행한 거는 역시 얘기 나온 거는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뭐 능력이 있다. 뭐 신망이 두텁다. 요 정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선의를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을 믿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이 검증 차원을 넘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비토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거나 우려된 것이 있으면 우리 쓴소리 내겠다. 우리 목소리 내겠다는 것이 이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에서 여당과의 전 차이점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과는 대화는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숙고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일단 이런 겁니다. 오광수 변호사 쓴 거는 그야말로 잘 쓰는 칼을 써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순식간에 제압을 해가지고 이 검찰개혁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주 잘 드는 칼로. 아주 잘 든 이분이 1세대 자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을 이제 구속하신 분이에요. 1세대 네. 조선 제일검. 제일검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잘 아니까 네. 검찰도 공포스럽고 검찰도 함부로 대항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예. 근데 약간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너무 잘하는 사람을 대해서 하면 이제 검찰 개혁 잘할 것 같긴 한데 결국 다시 그 검찰이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이제 과거에 보면 종종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 네. 여당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예. 민정수석이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아주 내밀한 이야기도 많이 알 건데 그렇죠. 지금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검찰에 갖다 주고 또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말기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분 책임 있는 분은 뭐라고 했냐 그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불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팔 것도 없을 것이다. 아니, 잘못한 게 있어서 팔 걸 지금까지- 있어 팔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자신감이 있다는 잠깐만,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뭘 저 사법적으로 걸린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검찰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건 없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 네.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네. 검찰에 뭐 넘길 거니까 이 사람 하면 안 돼. 그래서 특수통 안 돼. 검찰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고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대통령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그만큼 문제가 자신 안 있다? 된다. 예. 그런 거는 전혀 상관. 오히려 잘못을 많이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오직 검찰 개혁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적폐 청산할 때처럼 좀 길게 끌지 말고 이것을 빨리 끝내겠다. 제일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임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잖아요. 예. 이분이 법조계에는 오래 있었지만 쉽게 말해서 검사 안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정치권에서 오래 있고 특히나 국회에서 제가 10년 넘게 공보 담당 기자들과 생활을 네네. 많이 했는데 제가 기자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몰라요. 대충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특수통이 제대로 하는 사람. 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당이 이렇게 좀 쓴소리 하시고 조국 혁신당에서 쓴소리 하기 때문에 조금의 저희가 숙고하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윤석열 검사를 네. 그런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털끝 하나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특수부의 칼을 썼을 겁니다. 근데 이 특수부의 칼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쓸 때 이건 양날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아, 정말 양날의 검이 네. 될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지금 이제 임기 초 집권 초에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자신만만한 거고 사기가 지금 충천한 거지 뭐 전체적으로 오만한 건 아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사저에 계시잖아요. 감옥 안 가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고 취임하실 때하고 퇴임하실 때하고 국정 지지율 거의 비슷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네. 오히려 그 양날의 검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파탄에 이른 것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쓴소리 저희가 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오광수, 우상호, 이규현 뭐 이 수석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괜찮은 인사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네, 뭐 존중해야 되는 인사권에 거고. 대한 것은 이제 존중을 하는 건데 예. 자,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은 뭐 우리 당 안에서도 굉장히 좀 예상 밖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검찰 특수통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 칼날이 혹시 네. 국민의힘 향하진 않을까 걱정 그거는 좀 뭐 하십니다.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특검의 규모를 봐도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날의 검이다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생각해 그 주시면 우상호 네. 의원, 우상호 수석 혹은 뭐 이규현 수석 같은 경우는 평가가 어떤지 그냥 간략하게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평가요? 예, 우리 저 저희 입장에서 네.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 네. 예. 저희는 사실 이번 수석 인사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다 잘한 것 같아요. 아, 특히 괜찮다. 예, 저는 아니 괜찮다를 넘어서 잘했다라는 아, 그래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강한 그립감을 쥐고 예. 좀 독재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친명 색깔이 좀 약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판단을 받는 분이고 이런 분이 정무수석을 하면 정무수석인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면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를 하고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친명 색깔이 강한 분이 와버리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였다. 전 잘된 인사라고 보고 네. 이규영 홍보수석 역시 분명히 자기네 그 친명 의원을 넣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언론인 출신을 갖다 넣었다. 이 부분도 언론에 대한 존중, 언론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수석 인사는 이 정도면 좋게 평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까? 들어요. 예. 네. 특히나 저는 그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이분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선 의원이고 원활한 성품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도 정말 잘하실 분이지만 예. 저는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쓴소리라는 게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쓴소리가 아니고 위증만 그 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쓴소리여도 이걸 툭툭툭 돌려가면서 잘 구슬리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상호 수석이 양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잘 구슬려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수석 네. 인사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괜찮은 인사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것 같네요. 아, 또 정농지필의 이 JTBC 전 대표 아닙니까? 아니, 저 스포트라이트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근데 저 이거 좀 네. 약간 여담인 질문이긴 한데 민주당의 다음 서울시장은 누가 후보군으로 나와? 왜냐하면 오. 지금 내각에 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 왜요? 후보자. 정청래 의원님 안 들어갔잖아요. 아뭐 그렇긴 하죠. 예, 서운해하실 하고 뭐 거예요. 우상호 전 의원도 사실은 뭐 서울시장 물망에 있던 분인데 지금 정무수석으로 갔고. 근데 우상호 수석 같은 교통 경우는 정리가 뭔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쟁하는 게 좋은 것이고 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 대선 전부터도 서울시장 준비하시
지지하시는 분 한 10명 되시거든요. 예, 많죠. 네, 그렇기 박주민 때문에 의원님도 내가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인재들이 많고 출마자가 많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네. 또 각자 본인들이 역할을 잘 하시면은 아. 누구에게 기회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저희 당 입장에서 되게 부러운 게 예. 수도권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네. 수도권 쪽에 인재가 많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확실히 우리가 부러움이 좀 있죠. 아. 근데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 행안부 장관도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하마평이 하마평이죠. 있는데 네. 정말 김경수 전 지사하고 박용진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하도 비명 행사하고 같이 경선했던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재명 어디라도 써야 대통령으로서는 되는구나. 아이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라고 하는데 나 어쩔 수 없이라도 저들의 말을 야당과 협치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전 지사, 아니야, 김경수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할 것도 없는 정치적으로 거야. 부활시켜 주셨어. 김경수. 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이 대통령실에 또 기자들이 이제 많이 가는데 네. 여기 또 뉴스가 됐더라고요. 기자들이 앞으로 이제 질문하는 모습을 바로 아마 카메라로 찍어서 생중계하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기자분 그러니까 보통 예. 뭐 이제 춘추관이나 이런 데서 뭐 소통수석이나 아니면 대변인 나와서 이제 브리핑하면 이제 기자들이 질의응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카메라가 한 대 정도 이제 브리퍼를 비추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이제 기자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일방적인 소통 방식 벗어나서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좀 생중계될 수 있도록 카메라 한 4대를 추가 설치해가지고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네. 왜 몰라? 이거 좀 부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오히려 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날카로운 손꼽질 문수로 아. 한번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스타일마다 다른데 저는 세상에 아무도 저를 모르고.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자의 비장한 표정도 같이 보여주고 네. 또 대통령이라든가 대변인이 네. 쉽게 말해서 황당한 소리 해버리면 네. 또 기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에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에 했던 것 중에 도어 스태핑이 네. 예. 괜찮았었거든요. 예.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결국엔 이어지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괜찮았는데 형식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좀 잘 못 채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시도 자체는 시도는 나쁘지 시도 않았다. 자체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런 권력자들과 언론 간의 관계가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예. 전 뭐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좋고 이런 네.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저희도 대선 공약에 사실 수상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총리가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내세웠던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과도 대화하고 이게 곧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네. 그건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이제 몇몇 기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정권 초기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인기도 많을 때고 한데 또 좋아하시는 또 뭐 지지자분들도 워낙 많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기자가 이제 뭐 어떤 좀 불편한 질문을 혹시 하게 되면 그 후폭풍 같은 게 이제 바로 얼굴 공개와 함께 이거 오는 건 아닌가. 안 그래도 전에도 뭐 보면 꼭 이렇게 얼굴 안 나오더라도 막 그 찾아서 지지자들이 하죠. 찾아서 막 이렇게 네, 올리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기자들도 네.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 얼굴 안 비추고 있으니까 그냥 던지고 마는 건데 이제는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나 대변인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 본인의 얼굴도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네. 인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더 저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대통령실에 우리 신 기자님 한번 네. 출장 보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뭐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네. 어떻게 저희 좀 외교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할까요? 국민의힘 한번 가야죠. 국민의힘 얘기 좀 네, 할까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가야죠.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예? 오후 2시에 의원총회도 네, 예정이 맞아요. 되어 네. 있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사퇴하겠다고 했고 예. 뭐 다음 뽑을 때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예요? 6월 말. 예. 6월 말. 차기 지도부를 구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의총을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5대 개혁안을 제시를 했죠. 네,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 개혁됩니다라고 네. 하면서 일단 전당대회는 9월 초에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개혁 과제예요? 들어보세요. 이거 다 함의를 풀어줄 거예요. 정말 날카롭다. 아니, 개혁 과제인데 무슨 왜냐하면 전대를 할지 말지부터 이다가 지금 못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휴대폰 교체하는 것도 개혁이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한다. 요거 계속 네. 얘기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후보 강제 교체 시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론을 정할 때 의원들끼리 짝짝꿍 하지 말자. 먼 외에 있는 의견도 반영하는 걸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렇게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이제 좀 이따 의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5대 개혁까지 잘 보셨죠? 네. 예, 잘 봤고 이게 이제 오늘 의총장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그 전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구친윤 세력, 구친윤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 그 다음에 또 친한 세력 외에 드디어 이제 삼국지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협지로 치면 정파 사파 싸움에 세외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외 세력을 다 이렇게 긁어모은 김문수 후보 세력이 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의 뒤에는 김문수가 그런 있는 거예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었어요. 이 그래요? 개혁 과제라는 것은 그래요? 일종의 그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는 예. 일단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세 번째? 그 세 번째죠. 예. 후보 교체에 대해서 진상 규명 및 책임 부과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떤 원한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 측일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예.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는 시키되 앞으로 3년여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탄핵 찬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탄핵 반대를 무효화시켰으니까 해당 행위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3년 동안? 예, 3년 동안 네. 아니 뭐 괜찮아요. 야, 이게 개혁 과제. 말도 못해. 야, 이게 무슨 굉장히- 개혁 과제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나는 이제 어제 이걸 들으면서 3년? 왜?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탄핵에 대한 찬반 이야기를 아예 안 아니 꺼냈을 무슨 때 저 며느리 새로 시집 가갖고 조선시대 때 뭐 벙어리 3년, 뭐 김어리 3년 한 것도 아니고. 총선이구나. 그래서 총선 때문에 그렇구나. 누가 가장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탄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아, 김문수. 김문수 후보 측에 가장 도움이 될 아. 3년간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친한 게 너희 더 이상 네. 탄핵 찬성했다고 얘기하지 마. 예.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반대 당론을 이렇게 시킬 테니까 너희들 3년간 얘기하지 마. 이거거든요. 너무 그래서,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보면서 제가 김재섭 의원이랑도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도 예. 김용태 저기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 것 같다. 아. 이것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역시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네. 어제 이제 채널 A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친윤계 의원이 김용태 의원의 개혁안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퇴진하라고 하겠다라는 의총에서. 그게 이제 친윤계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5개 개혁 과제는 친윤도 싫어하고 친한도 싫어하는 과제예요? 글쎄요, 뭐 우리 잘된 거네. 아니 근데 잘된 거네. 딱히 좋고 싫고는 어.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사실 후보 교체에 대한 진상 규명 해야 된다고 하긴 생각해요. 해야죠 이거는. 탄핵 반대 무효 이거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이제 3년간 얘기하지 말라 해당 행위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꽂힌 거 맞아. 아니야? 친한 게가? 이거는 친한계에선 가장 예. 친한계에선 가장 중요한 게 9월 초 전당대회 그렇죠. 개최죠. 전대를 일단 열어주겠다는 전대 거잖아요.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건 다 네.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 전당대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나올지 말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9월 초에 전당대회 하면 그 전까지는 그 당은 누가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데 예. 어제 김용태 의원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자신의 임기는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임기를 연장하겠다라는 거를 선언했어요. 누구 맘대로? 그게 이제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네. 6월 30일까지예요. 네. 근데 이제 비대위를 6개월 한 번 더 연장할 수는 있어요. 예, 아, 있죠. 아.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네. 비대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비대위원이 전부 사퇴했어요. 그렇죠. 이 비대위원들은 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아, 자, 그럼 6개월 연장을 하겠다는 건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네. 네.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이 20일 안에. 김용태 위원장이 예, 김영태 위원장이 자신의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 비대위를 6개월 연장하는 거죠. 그런 과연 거기까지 정당성이 너무 가느냐가 떨어지지. 이제 문제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소위 말하는 구친윤들 예. 이 후보 교체와 예. 이 탄핵 반대 당로 무효화를 반대하는 구친윤들이 예.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밀어내는 아마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내는 수 있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물병을 또 던지려는지. 올림픽이야? 아 모르겠어 나도. 아 근데 물병 던지는 거 원래 송영길 전문인데 성현재 대표까지 얘기하시는 말이야. 물병을 던져버리. 날카로워. 저는 궁금한 게 날카로워. 그 후보 교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강제 수사권 당무 감사를 하겠대요. 아, 당무 감사. 당무 감사. 당무 감사를 해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난 주말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게 홍준표 전 시장이 갑자기 하와이에서 빅아일랜드에서 갑자기 너네들 이거 직무강요에 해당되고 위헌정당 해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면 후보 교체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해서 네네. 페북에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주간 경향이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써요. 네.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네. 전언으로 어디를 수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줘. 예.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음. 한덕수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서를 썼다. 아. 계약서?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 계약서에 따라 회계 집행이 됐다. 예. 그럼 그 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려고 봤더니 돈이 빵원이 돼 있더라. 이게 네. 다 주간 경향에 네.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네. 얘기를 한 거고 하도 당에서 당직자들이 안 도와주니까 김재원 전 최고가 예. 고 모아놓고 거기다가 국장들을 모아놓고 네. 당신들 이렇게 한 거 전부 고소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집어 던지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다 주간 경향 기사로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조중동이나 종편 채널A나 TV조선도 아니고 주간 경향에서 기사로 나오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 보고 보세요 한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관심 없고. 아니, 우리 관심 없어요 지금. 아니 저 집세분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인사하느라 고민이 많은데 오늘 무슨 그런 그런 걸 거니까 봐. 보세요 한 거야. 그래, 이거 이게. 관심 없다. 아 근데 오늘 이게 재밌네. 관심은 없는데 재미는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거 특검 할까요? 잘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미 수사는 시작됐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이미 맞아요. 경찰에서 수사 고발이 시작돼서요. 됐기 때문에. 고발이 돼서 네.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에 대해서 이미 입건돼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그 페북을 올려. 네. 갑자기 김문수 측의 핵심 관계자가 주간 경향이랑 네. 인터뷰하면서 수사 포인트를 다 짚어줘. 네. 물증이 어디 있을 겁니다 하면서 다 알려줘. 네.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진상규명 및 책임 부과를 당무감사로 하겠대. 아 뭔가 흐름이 있다. 그럼이 딱 보이죠. 아 그리고 또 홍준 문득 그 현충일 날 그 네. 현충일 참배하고 나서 그 김문수 전 후보랑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밥 먹었잖아요. 김재원 아. 비서실장이랑. 제가 그래서 어제 페북에도 올렸어요. 이날 밥 먹으면서 많은 게 결정된 것 같다. 네, 너무 왠지. 근데 네, 이거는 너무- 정말 선거 끝나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밥 먹는 장소가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 저런 말을 하기엔 너무 오픈이 되어 있는데 동작도 못 취해서. 아 이거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아침 뉴스 나왔던데 계엄 때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역할이 밝혀지면 네. 국힘 해산이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그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의원들을 뭐 어떻게 한 네, 이거 아니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11개 혐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네. 그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가 개혁신당에 궁금해야지 여쭤보고 다른 싶은데 얘기예요. 네. 홍준표 시장은 개혁신당이랑 뭐 해요? 개혁신당 왜? 글쎄요. 전혀. 아니 계속 이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말이 있어. 그건 사실 저도 궁금해요. 홍준표 아, 시장과 그래요? 네. 개혁신당이 보수 신당을 네. 확장적으로 아, 차린다. 그 앞으로 저희 아니, 준석 진짜. 파파할 아니 것 저희 같아요. 이미 개혁 신당인데 신당을 또 차려요? 아니 이제 개혁 신당이라고 하지 말고 개혁 정당이라고 하고 네. 아니 이제 홍준표 시장 요새 하는 말 보면 완전히 준석 파파잖아요. 아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낭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전혀 없으세요. 그래요. 네. 저희야 와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희가 여-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튼 국민의힘이 여전히 재밌다 상황. 계약서 재밌네. 네, 예. 계약서. 그러니까 그 주간 경향 그걸 보시라니까. 근데 결론은 그 계약서 써 정말 알맹이는 없는 토크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계약서 때문에 이제 네.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서 포인트를 짚어줘야. 그 사람은 계약서 없이는 안 움직일 사람이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직자가 이제 많네.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랑 그 네. 계약서가 아니라 네.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선거 업체들과 이게 홍보물 관련한 홍보물과 이야기들이에요. 관련된 그런 네. 계약서들이니까 예산 집행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라라는 거를 그거를 그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계약서와 그런 부분을 취재해 보시면 알겠어요라고 취재해 보시면 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인터뷰에 취재를 딱 지우고 sak선 2개 하고 수사해 보시면 해도 똑같아. 아. 돼. 이거는 근데 이 후보 교체 과정에서 진상규명 하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김문수한테 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뭐 친한계의 모 인사들은 아니 김문수도 단일화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긴 것도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상규명 과정이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구나.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이 얘기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밝으세요. 아, 너무 여튼 내일 되면 김용태 위원장이 날아가는지 아니면 한 9월 정도까지 아유, 근데 임기를 지금 임기 연장할지. 2주 남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날려요? 그럼 진짜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그 가능성은 네. 아, 속보 하나만 전하고 속보 또 마무리하면 있어요? 좋을 것 오늘 속보가 같습니다. 많네. 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네, 어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관련하여 네, 소환 통보를 이거는 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게 예, 네.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예, 구속영장이 재청구 들어갈 수 그러니까 그러죠. 아, 예. 다른 증거인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증거인멸. 예. 경찰이 지금 이제 특검 아. 출범하기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 전에 나름대로 최대한 속도 내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경찰이 소환 통보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경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경찰의 권한이 있기 그렇습니다. 네. 예. 비화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아. 네, 맞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이 알래스카 큐브 비누로 한번 싹 깨끗하게 세척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좋죠.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또 목욕제기 해야죠. 안에서는 밖에보다는 샤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치 못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쿨 멘톨, 요게 이제 쿨 멘톨입니다. 네. 요게 지금 15만 개 이상 판매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품. 아, 그럼요. 이건 이제 제품이라고 안 하고 저희 작품이라고 부르고 아, 있어요.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이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네. 색깔은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아, 네, 향이 아. 무척 좋아요. 네. 마스크 큐브. 일회 사용 시 채취가 최대 53% 절반 이상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 요건 이제 우디향. 나무향. 남자들 아, 좋아하는 네. 남이 좋아하는 향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또 두피 쿨링, 소금 스크럽, 샴푸까지 있으니까 또 여성분들을 위한 네. 또 핑크, 좀 핑크. 말랑말랑 또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그렇군요.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23% 할인하고 있는 알래스카 큐브 네이버에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들 특히 이제 여름 다가오면 그 냄새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예, 네. 본인 냄새 어디 날까 이것도 스트레스고 다른 사람 냄새 맡는 것도 스트레스고 자,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수치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네. 알래스카 큐브와 함께하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